60페이지에 알고 넘어가기가 있는데 이거 너희 1학년 때 배운 거나 뭐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억을 되짚어서 한번 봅시다.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사진기,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걸 뭐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전 리튬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3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도 3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리튬의 원자 모형을 원자의 구성입자를 표현해서 그려보자 라고 했어. 원자의 구성입자는 자세하게 보면 양성자, 중성자랑 전자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양성자, 중성자를 따로 그리지 않고 보통 핵으로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심에 핵을 그리고 전자를 어디다 배치해? 껍질에 배치할 거잖아. 첫 번째 껍질은 크기가 좁아서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전자가 몇 개 있을 건데 양성자가 3개라 전자도 3개 있을 건데 2개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은 두 번째 껍질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기체가 담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해서 이런 스펙트럼을 얻었다. 1학년 때 스펙트럼 이런 거 나오잖아.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설명이 있고 여기 책의 밑에 보면 박스가 있어. 이 박스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연결해서 채울 거예요. 낮은 압력의 수소기체에 고전압, 전압을 엄청 높은 전압을 흘려주면 에너지를 가해졌을 때 수소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 근데 원자 자체가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불안정한 상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가 돼요. 그 들뜬 상태의 전자는 들떴잖아.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궤도보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돼, 점프하게 되는데 원래 모든 아이들이 계속 높은 데서 또 불안정하게 있지 않아. 자꾸 안정되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들떴다가 결국 안정된 위치로 돌아오는데 안정된 위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차이 나는 에너지만큼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요. 우리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해?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빛이 돼서 나오는데 빛이라고 불렀어.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선을 보면 선의 색깔이 쭉 이어져 있지 않고 띄엄띄엄 나타나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해?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약간 과학적 용어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말해. 양자화된다라는 게 연속되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 양자역학 이런 거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뒤에 가면 양자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 연속되지 못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수치들이라고 의미를 기억하면 되고 퀀터마이즈 되어 있다. 퀀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작년에는 이게 그냥 그렇다라고 배웠잖아. 왜 이런지에 대해서 화학 1에서 배우게 될 거야. 왜 이렇게 띄엄띄엄 드러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 설명.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맞는 부분과 오류. 오류 때문에 또 어떤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3번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중학교 때도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 1족하고 17족의 성질에 대해서 작년에 배웠어? 네. 1족인데 여기는 제외예요. 왜? 누구 자리야?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 수소는 라인은 그 위치에 있는데 원래 한 13족 위치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 13이나 17족 위치쯤에 비금속 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작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야. 과학자들이 약간 선입견이야. 실제 성질상으로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시작을 거기서 하자. 왼쪽 귀퉁이에서 시작하는 걸로 한 거고 1쪽에 비슷한 성질은 3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그 밑에 뭐 세슘, 프랑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1쪽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그럼 당연히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 1쪽은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있고 얘네들은 사실 모든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싶은데 바깥에 8개 갖고 싶단 말이야. 이 하나를 버릴지 7개를 가져올지 선택하겠지? 얘네는 어떤 게 더 편해? 하나 버리는 게 편하니까 양이온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원래 금속의 경우 금속은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긴 하거든. 근데 알칼리 금속은 워낙 반응을 잘해서 산하고도 물론 반응하겠지만 물하고 그냥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나트륨 같은 애를
물하고 반응시키면 안 돼. 내가 물에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NaOH를 만들어요. 반응. 자, 17쪽. 자, 주기율표를 우리가 화학에서 뭐 화학뿐 아니라 사실 과학에서 많이 쓰는데 왜 쓰는 거야? 주기율표는 왜 정리하는 거야? 성질을 보는 물질들을 비슷한 성질을 모아놓은 거잖아.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 원자과 전자 순서들을 막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면 성질이 거의 반대야. 그래서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 근데 오른쪽인데 누굴 제외하고냐면 반응하지 않는 18쪽의 비활성 기질 제외하고 1쪽에서 17쪽까지 중에 멀리 있으면 성질이 반대예요. 그럼 왼쪽에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17쪽은 당연히 비금속이겠지. 우리 17쪽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뭐뭐 있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아스타틴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반대지? 원자과 전자가 7개야. 가장 바깥쪽에 8개 하고 싶으면 어디서 하나 가져오면 되겠지. 음이온이 되게 쉬워요. 녹는 점, 끓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실제로 17쪽 원소들 같은 경우에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이렇게 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높아져.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기체가 되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플로린하고 염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브로민은 그거보다 끓는 점이 높다 보니까 액체로 존재하고 아이오딘은 더 높아서 고체로 존재해요.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톡식하다고 얘기해. 톡식이 뭐야? 독성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들. 같은 쪽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일단 단순하게 말하면 무엇이 같아서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원자과 전자라는 게 뭐니까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할 때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숫자가 같으면 비슷한 종류의 화학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것, 결국 비슷한 종류의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애들이 쿼크 안 나와요? 라고 물어봤어. 쿼크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쪼개면 그 안에 있겠지. 근데 화학원에서는 쿼크를 다루진 않아. 너희 다 알고 있지만 다루지 않고 평균 원자량은 1단원에서 한번 했어. 뒤에 다시 나올 거야.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분자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물질을 구성한 원자를 구성한 입자.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질 수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따로 없어. 원자는 영어로 애톰이라고 하고 전자는 일렉트론, 양성자는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영어를 써준다고 해서 시험에 영어를 내지 않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E-라고 표현하거나 양성자를 P라고 표현하거나 중성자를 N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그림에 원자의 구조에서 지금 연필심이면 요거 하나를 원자를 확대했어. 탄소 원자 하나를 확대해요. 오른쪽에 보니까 탄소 원자의 내부를 봤더니 일단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파란 애는 뭐겠어? 전자겠지. 그리고 핵을 확대했어. 그랬더니 노란색은 특별한 몸 표시가 없는데 빨간색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은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자. 빨간색에 플러스 써 있으면 양성자라고 볼 수 있네. 이거는 뭐 쉬운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그 밑에 자료 해석을 잠깐 봅시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과 전하량이 주어져 있어요. 실제 질량과 실제 전하량과 상대적 질량과 상대적 전하량이 있는데 실제 값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돼. 그러나 상대적인 값이 어떤 차이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만 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의 실제 질량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 누가 조금 더 커? 중성자가 아주 조금 더 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값을 따질 때 그냥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둘 다 1이라고 놨어. 그런데 전자는 엄청 작잖아. 자, 중성자나 양성자를 1이라고 놨을 때 전자는 어느 정도의 값의 크기를 가지게 되냐면 1837
분의 1. 뭐 대충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1840분의 1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차피 다 근사값이야. 대충 이 정도야. 자, 그렇다는 것은 전자를 1이라고 놓으면 전자가 1이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1840 정도라는 거잖아. 자, 1840에 대해서 1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원자 내부에서 전자는 몇 개가 움직이는가가 별로 질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얘기할 때 이온 같은 것도 이온의 상대적 질량도 그냥 원자량하고 똑같이 취급했잖아. 전자 조금 움직인다고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큰 의미가 없다. 알아두면 되고, 실제 전하량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 상대적으로도 0이고 양성자의 실제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놓는다고 치면 전자는 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런 관계가 2번.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결국 전자는 별로 영향이 없잖아.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다시 말해 무엇과 무엇의 숫자가 같아? 양성자의 수와 무슨 수? 전자수가 같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설명은 읽어보고 오른편에 물음표 볼까?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엇?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 전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중성이다 라고 말해요. 원자 모형의 변천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할게. 여기를 지난번에 특집기사 작성하기 나눠줬었나? 네. 그거랑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원래 원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뭐 구의 형태, 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의 가장 기본 단위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걸 좀 정립한 사람이 돌턴이라는 과학자였어요. 돌턴이 내세운 원자설이 가설로 그냥 끝나고 이론이 되지 못했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자의 내부에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에 밝혀진 순서에 따라서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모형이 계속 바뀌게 돼. 맨 처음에 뭐부터 발견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전자를 먼저 발견하게 돼요. 이 약간 과학자의 연구라는 게 그 시대에 트렌드 같은 게 좀 있어. 그 시대에 많이 연구하던 것을 그냥 같이 연구하다가 운 좋게 내가 뭔가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야.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도 약간 비슷해. 1897년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그때 연구하던 그때 트렌드가 진공관을 가지고 관의 안쪽이 내부가 진공의 상태, 그런 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트렌드였어. 그래서 그런 진공 유리 실린더라고도 하는데 이 진공관에 전압만 걸 수 있게 이렇게 전극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내부를 약간 형광물질 같은 거 이렇게 발라져 있는 어떤 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요런 애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고전압을 걸어요. 선생님이 그냥 건전지 연결한 것처럼 그렸는데 너희들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인지 알지? 어디가? 여기가? 플러스. 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이 내부는 지금 비어있는 거야. 진공이야. 자, 이렇게 해서 강한 전압을 걸었어. 강한 전압을 걸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극의 전극판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야. 빛이 이렇게 가는 어떤 음극,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어떤 빛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내부에 진공이니까 이 내부에 뭐가 들어있지 않잖아. 그래서 원자는 쪼개질 수가 없는데 원자 자체가 빛을 가지고 지나가진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여기서 뭔가 튀어나왔을 텐데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실험을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안에다가 물체를 하나 집어넣어. 이런 애를 하나 집어넣어. 그리고 똑같이 전압을 높게 걸었어. 빛이 이렇게 나왔겠지.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왜 생겨? 그림자 왜 생긴지 궁금해하지 않았나? 안 궁금한가? 자, 해가 뺑뺑. 자, 이렇게 해가 비치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지?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나? 안 생겨.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빛이 직진한다는 뜻이야. 직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자를 만드니까 직진하는 그 무엇인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또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에다가 물체를 하나 집어넣어요. 바람개비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이 고전압을 걸었더니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개비가 갑자기 움직여. 질량을 가진 물질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질을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물리학 배웠잖아. 힘은 MA잖아. 그럼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발생해서 가는 이 빛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량을 가지는 애네. 그래서 직진하고 질량을 지니. 질량을 가졌다는 건 어떤 입자라는 뜻인데 그런 입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연결해서 해요. 여기 다른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 나중에 전기장을 걸어. 자기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여기를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 이 관에 아까처럼 강한 전압을 주게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휘어져.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다는 건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뭔지는 모르는데 직진하고 질량을 가진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 무엇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 전극판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자는 그냥 단단한 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원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원자에서 뭔가 이런 아이들이 튀어나왔다. 거기에 이름을 전자라고 명명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돼. 자, 처음에 모형은 단단한 구고 끝이었어. 근데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모형으로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자, 생각해봐. 원자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강한 전압을 걸었더니 튀어나올 거야. 그런데 전자가 여기에 꽉 묶여있으면 원자가 완전 단단해. 그럼 얘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 원자는 너무 단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돌턴은 되게 단단한 구형의 원자를 이야기했는데 톰슨 같은 경우에는 요 자기가 발견한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해서 원자는 되게 무른 형태. 그 다음에 플러스는 발견 못했는데 마이너스만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어디 있긴 있을 건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퍼져 있는 원자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다. 마치 푸딩에 건포도 박혀 있는 형태이다 라고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형을 제안을 해. 근데 생각해봐. 돌턴은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과학자야. 그런 사람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별로 이름도 없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 결과를 논문을 내면서 원자는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면 별로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믿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제자가 실험을 하나 제안해 너. 그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나 제안하게 돼.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대. 러더퍼드가 제안한 실험은 뭐냐면 여기 형광물질을 바른 테두리 판을 이렇게 둘러놓고 여기에 금을 아주 얇게 아주 얇은 금박을 이렇게 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놓고 여기서 알파 입자를 쏴요. 알파 입자는 어떤 입자냐면 헬륨 양이온이야. 헬륨 양이온. 헬륨은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애잖아. 헬륨 양이온이 헬륨 원자핵만 나오는 거야. 질량이 좀 있는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지나가. 자, 그래서 만약에 돌턴의 모양이 맞으면 돌턴은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애라고 했잖아. 단단한 애가 어떤 입자가 와서 부딪히면 튕겨나가겠지. 그래서 돌턴의 말이 맞으면 바로 다 튕겨나가야 되고 톰슨은 원자가 물렁물렁한 구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톰슨의 말이 맞으면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지나가서 100% 통과해야 되는 둘 중에 한 가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연구하게 돼.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거의 통과해요. 거의 통과해서 거의 여기서 얻어지는데 아주 간혹 휘어지거나 한 8,000번에 1꼴로 되돌아온 아이들이 생겨. 그럼 다 통과하든지 안 통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론이 좀 다르잖아. 뭔가 이 2가지 모형이 다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내세운 제안은 뭐였냐면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튕겨낼 만한 어떤 부분이 원자의 내부에 존재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통과한다는 건 그 부분은 아주 좁고 전체적으로는 걔가 통과할 만큼 비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원자 모형은 이 모형에서 플러스를 띠는 어떤 부분, 원자의 중심에 있는 무엇이야? 원자의 핵이 플러스를 띠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를 실제로 알파 입자 거의 대부분 통과하고 아주 가끔 이렇게 딱 맞으면 돌아오는 거야. 근접하면 비껴 나갈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모형을 제안해. 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전자는 아마 이 주변을 돌고 있겠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제안하게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맞아. 나중에 너희들 수소산 스펙트럼 관련해서 보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제안이 등장하게 돼요.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고 뭐 골투샤이라는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한 이런 실험에 대해서도 뭐 더 있는데 원자들의 내부 구조를 발견한 요 순서가 이 정도야. 알아두면 될 것 같고